네이버도 2006년에 대규모 장애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IT 운영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조직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도 짓고 기술도 개발하고 심지어 서버도 만들고 스스로 기술 내재화한 거예요. 또 카카오가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선례는 별로 없다. 꼭 언급해야 되는 거는 기회비용인 것 같아요. 신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됐거든요. 카카오는 그 브랜드에 의존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카카오란 이름 붙이면 다 되는 거였는데 엄청난 무형 자산의 하락일 거예요. 카카오가 받는 피해는 수천억 원 이상일 수도 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란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9,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127시간 30분, 공식적으로 5일 7시간 30분 카카오 서버 장애가 복구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24일 기준으로 피해 접수가 45,000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카카오에 의존하고 살았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카카오 서버 다운과 관련해갖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 누구의 잘못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고요. 요거는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온 이야기라서, 그다음에 왜 카카오만 전부 먹통이 됐었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기술적으로 여쭤보고,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데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거 예상도 한번 좀 여쭤보고 카카오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다음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볼 것은 카카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고,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는 이 사업자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가 내려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나갖고 이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네. 이 화재가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전기실에 있는 배터리에서 불꽃이 일어났다. 이런 정도가 카메라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정설로 굳어지고 있죠. 처음에는 UPS에서 사고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UPS는 비상 전원 장치거든요. 이렇게 컴퓨터가 전원이 딱 나가면 메모리도 싹 날아가고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잖아요.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배터리를 달아놓거든요. 뭐 혹시 전원이 뽑혀도 노트북처럼 전원이 뽑혀도 얘가 안 꺼지게 돌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장치들인데, 그런 장치들을 위한 배터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배터리에서 불꽃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배터리 기술의 발전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 건데 그 핵심이 리튬 이온 배터리거든요. 네. 우리 스마트폰에도 리튬 이온이 들어있고 뭐 테슬라 자동차에도 리튬 이온이 들어있고, 이게 이제 엄청 에너지를 잘 축적해가지고 많이 유용한데 딱 단점이 이런 폭발 사고나 화재 사고가 가끔 일어나요. 그 우리 테슬라 차 불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휴대폰도 가끔 네, 휴대폰도 불나고,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ESS라고 저장 장치 이런 것도 가끔 불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네. 이게 또 문제는 한번 불나면 안 꺼져요. 잘 리튬 이온 배터리는 끄면 또 불나고 끄면 또 불나고 또 폭발적으로 열이 나고 이래가지고 이게 잘 안 꺼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 꺼져서 결국 전원 내리고 소방서에서 물을 뿌렸다는 거잖아요. 네. 원래 데이터 센터에는 물을 뿌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기에다가 네, 전기 시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 컴퓨터들이잖아요. 물 뿌리면 큰일 나는 데서 절대 물을 안 뿌리는데 불이 안 꺼지니까 이제 물을 뿌리는 상황까지, 전원 다 뽑아버리고 물을 뿌리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하론가스라고 산소를 없애주는 가스를 뿌려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진압을 하거든요, 원래. 근데 그게 진압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가스가 충분히 있었느냐에 대한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방 다 떨어져 버렸나?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화재 때문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게 기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서버가 이원화 돼 있는데 왜 바로 가동이 안 됐냐. 요거가 이야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원화돼 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카카오의 두 대표님이 이제 기술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아니면 듣는 사람이 좀 쉽게 이해하라고 그랬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은 뭔 소리지?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원화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원화라는 거는 간단하게 서버 2개 둔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트래픽이 너무 많아서 서버를 한 대에서 처리 못해서 2대로 처리하겠다. 이것도 이원화거든요. 그다음에 얘가 서버가 고장나면 얘한테 넘겨주겠다. 이것도 이원화고. 그래서 이원화를 했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원화를 했는지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다는 좀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여기 장애가 났을 때, 특정 서버에 장애가 났을 때 그 업무를 다른 서버가 이렇게 이어서 받아서 해주는 걸 IT에서는 페일오버라고 하는데 그 페일오버 시스템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이게 카카오 같은 회사가 그게 없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좀 문제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필요할 건데 네네. 어떤 대표님이 말씀하셨나는 기억 안 나는데 개발자 도구가 이원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감에서 아마 홍은택 대표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네. 표현이 우리가 흔히 개발 도구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 이런 게 개발 도구거든요. 네네. 근데 개발 도구가 이원화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거랑 서버 페일오버랑 무슨 관계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기술자들은 던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맥락으로 추정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개발자들이 쓰는 어떤 툴들 중에 자동화 툴이 있는데 이 여기서 서버가 고장나면 일단 넘겨주는 이 자동화 툴이 이원화되지 않아서 서버가 넘겼는데 이 자동화 툴도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있으니까 자동화가 안 되고 안 넘어간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 시스템도 이 서버 안에 있다 보니까 얘가 문제가 생기면은 자동으로 넘길 수 자체가 없다. 없는 거죠.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 데이터 센터 통으로 작동 안 하는 순간은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아마 그 자동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안 되니까 전혀 페일오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뭐 또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네. 사실은 아무래도 좀 여러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 뭐 복구라든지 좀 백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수월할 수가 있는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교 이외에 뭐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각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메인 데이터 센터죠. 이제 가장 많은 서버를 가진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일어났던 판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한 3만 개 이상의 서버가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좀 요게 지나치게 몰려 있어가지고 훨씬 더 이제 백업이라든지 복구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복구라든지 그런 것 자체는 뭐 데이터 자체는 이중화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된 거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진행하는 작업은 좀 아무래도 이렇게 몰려 있어서 좀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만 대 서버라니까요. 3만 그거를 2천 대요? 네. 3만 2천 대가 자동화가 안 되면 만약에 하나하나 이렇게 언제- 물리적 네. 서버라고 치면 네. 그 일일이 가서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일일이 가서 키는 것도 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10대 서버가 죽으면 이쪽에 10대를 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0대를 동시에 키지 않잖아요. 네. 한 대씩 킬 거 아니에요. 하나. 그럼 10대 서버가 하던 일을 한 대 서버가 이제 트래픽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그럼 얘는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또 하나 올라와도 걔 또 죽어버리죠. 트래픽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할 때 뭐 저글링도 네, 10대씩으로 그렇죠. 싸워야 이기는데 저글링 그냥 한 줄로 보내면 네. 가는 족족 죽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게 것처럼. 되는, 비슷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고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그거를 뭐 이제 넷플릭스 이런 데서 이제 카오스 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혼란 상황을 미리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거든요. 근데 아마 카카오는 그런 준비는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국감에서 그 김범수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트래픽이 몰리거나 아니면 서버가 일부 장애가 있는 것을 대비해서는 이원화를 해놨는데 사실 한꺼번에 다 죽는 것까지는 대비를 못했다는 이제 네.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을 주신 개발자 툴 같은 경우도 네. 뭐 트래픽이 몰리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중간에 대처가 가능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일부 서버가 장애 있었을 때도 그냥 나머지 서버는 살아 있으니까 자동화를 나중에 직접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네.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게 이제 IT 용어로 보면 이중화도 이원화도 목적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이 서버가 고장나서 다른 서버에서 대신 일하는 거는 그런 걸 보고 IT에서는 HA라고 하거든요. 고가용성이라고 부르는데 김범수 의장의 말에 따르면 고가용성은 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 전체가 날아가는 그 재난 상황 이런 걸 IT에서는 DR이라고 그래요. 네. 재난 복구 그래서 DR인데 네. 그 DR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R이라고 요새 계속 나오는데 네. 뭐 디지에스터 리커버리 이런 그렇죠. 겁니까? 예. 아, 네. 네, 영어를 제가 발음이 시차는 못했습니다. DR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사실 저희한테 이렇게 와닿는 단어는 아니라서 기사에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뭔가 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버를 하나하나 켜야 되는 그런 이원화인 것 같은데 진짜 해외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4단계 뭐 미러 사이트 수준이다 뭐 이런 걸 제가 봤어요. 네네. 그게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DR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얼마 만에 복구할 것이냐 이런 목표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복제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이 데이터 센터와 저 데이터 센터를 똑같이 둔다. 그리고
똑같이 두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은 이게 보통 미러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거울처럼 똑같이. 예. 근데 이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거의 도전하지 않는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비용 내야 될 걸 항상 2배씩 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데이터 그러니까 또 네트워크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그 때문에 이거는 잘 엄두를 안 내고요. 핫 사이트라고 해서 비슷하게 이제 똑같이 가져놓고 데이터도 동기화 시켜 놓는데 얘를 돌리진 않고 있는 거예요. 돌리진 않고 그냥 얘는 약간 스탠바이 상태로 있다가 얘가 죽으면 얘를 빨리 돌리자 그런 목표인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비용이나 이런 건 덜 들죠. 근데 얘는 이제 목표가 4시간 보통 4시간 4시간에 안에 살린다. 돌아간다. 이런 게 보통 목표예요. 근데 은행들은 보통 이런 걸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은행에서 DR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은행들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 돼요. 은행은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건 돈이 날아간다는 큰일 거예요. 나죠. 만약에 내가 1억을 입금했는데 저쪽에서 데이터가 날아갔으면 내 돈 사라진 거거든요. 그렇죠. 데이터는 동기화를 시켜두되 같이 돌리진 않고 좀 대기시켜 놓는다. 이런 이제 이렇게 보통 은행들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웜 사이트 이쪽으로 가면 이제 목표가 이제 하루 넘어가는 이런 2단계 1단계로 내려가면요. 그런 사이트로 가는데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DR을 한다 그러면 웜 정도로 합니다. 은행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러까지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돈을 대줄 건 아니라면 네. 어떻게 할 수 있겠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신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냥 그 자체로 사기업의 역할만 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욕을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요새 플랫폼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거는 뭐 국민연금 관련해서 지로 막 이런 것도 다 카카오로 오고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카카오로 처리되고 있잖아요. 근데 받을 때마다 저도 약간 이 회사가 공적인 회사야 왜 이걸로 나한테 보내지? 좀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다 보니까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SK CNC 화재가 벌어졌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난 건데 왜 이렇게 카카오만 이렇게 피해를 본 건지 특히 그거보다 어떤 데가 그럼 피해를 봤었고 그다음에 또 네이버는 빨리 복구됐잖아요. 네이버는 왜 이렇게 빨리 복구됐는지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뭐 판교 데이터 센터는 여러 곳이 쓴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주 유명한 곳은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인 것 같고요. 뭐 이 밖에도 뭐 IBM이라든지 아니면 SK 계열사들이 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는 터라 그래서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서버를 썼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부는 썼는데 여기가 이제 메인 데이터 센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이제 강원도의 각이라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서버를 가동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아웃소싱과 인하우스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웃소싱을 하면 뭐 가격은 싸긴 하는데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인하우스는 좀 비용이 비싸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 내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기가 났을 때 뭐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좀 빠르게 이제 복구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업계 얘기 많이 들어보면 좀 이중화 작업이라든지 관련 시스템도 그래도 오랫동안 서비스를 운영해온 만큼 카카오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제 복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을 지었을 때 그때 이제 기자들 데리고서 네이버에 자랑하려고 쫙 데리고서 갔었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뭐 이렇게 자랑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아 이게 자랑할 만한 거였구나 네이버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담당 분이 길게 얘기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딱 보면 이제 서버들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불빛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이제 삭막하고 뭐지라고 싶은데 이게 각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이제 역사서를 이제 보관하는 그런 장소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규장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혜진 창업자가 예전부터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구글이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주권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나름 의미를 가지고 각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고 굉장히 저는 좀 괜찮았습니다. 예. 그것도 멋지게 표현하면 그런 건데 약간 그 시절의 상황을 돌아보면 네이버도 카카오처럼 2006년에 대규모 장애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네이버가 그러니까 카카오는 지금은 데이터 센터 상면, 전기, 뭐 이런 건물 이런 것만 아웃소싱 임대해서 쓰고 있지만 네이버는 IT 운영 전체를 IBM한테 아웃소싱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IBM이 계속 장애를 내고 또 장시간 장애를 내고 이래서 네이버도 욕도 많이 먹고 회사에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네이버 그때 IT 운영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이 기술을 내재화하자라고 이제 시도를 해서 이제 IBM에 있던 지금 현재 박원기
대표죠. 네이버 클라우드 전 대표를 초빙을 해서 조직을 만들고 현재 그 IT 인프라 운영 관련된 모든 책임을 준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데이터 센터도 짓고 기술도 개발하고 심지어 서버도 만들고 이래가면서 이제 스스로 기술 내재화한 거예요. 근데 카카오는 이제 창업한 지 10년 조금 넘었잖아요. 네이버도 그 시점이 한 10년쯤 됐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의 어떤 성장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도 데이터 센터를 뭐 짓고 있다면서요? 네네,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보상에 관련해서 카카오가 생각하는 보상이랑 이용자가 생각하는 보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카카오는 뭔가 유료 서비스 이용자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희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제 얘기 들은 것 중에서 이건 정말 심각한 건 아닌데 정말 열받는 경우 이런 것들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프티콘을 쓰러 뭐 외식을 하러 갔는데 기프티콘을 못 써갖고 내 돈을 쓰고 나왔다. 이제 이런 네. 것도 사실은 피해잖아요. 이게 진짜로 일반 이용자, 무료 이용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카카오의 의지에 달려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상 전례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짜리 선반을 팔아요. 어떤 사람이 사서 거기다가 1,000,000원짜리 짐을 올려놨는데 내 10,000원짜리 선반이 부셔져가지고 1,000,000원짜리 상품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나는 그 1,000,000원을 뭐 보상해줘야 될까요? 보상 안 해줘야 될까요? 일단 싸워야죠.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도 누구의 잘못이냐,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게 참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카카오가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선례는 별로 없다. 특히 무료 서비스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근데 뭐 논리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논리를 뭐 나는 무료 서비스가 아니다. 나는 개인정보라는 재화를 낸 그럼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광고를 봐주고. 근데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아까 약관 말씀했지만 약관 여러 개 서비스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한결같이 나오는 이제 그런 공통적인 것은 먼저 이용 시간이 멈췄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천재지변에 의한 거라면 못 해준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했는데 그것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몇 시간이 넘어서면 그만큼 이용권을 추가로 부여하겠다. 딱 이 정도예요. 사실은 이게 거의 대부분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거는 무료 서비스, 유료 서비스에 관해서죠. 무료 그리고, 서비스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경우 이제 뭐 서비스가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라든지 매출 손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그게 이제 악영향이 좋은지 이제 산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또 선배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례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이제 국민적 관심을 잃으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카카오에게 좀 그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건이 굉장히 놀랍고도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 거는 네. 이렇게 장기간 서비스가 이제 중단된 적도 중단해요. 없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전 국민적인 분노와 관심을 받은 적도 없었고 또 이렇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카카오를 질타한 경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좀 기존과 새로운 형태로 보상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 정도의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약간 밀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라는 이제 액션을 취하셨거든요. 김범수 네. 센터장께서. 근데 뭐 적극적으로 하되 유료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뭐 3,000원, 4,000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 보상해주고 회사 문 닫아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다 해주려고 하면. 그쵸. 근데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게 해주는 보상 체계를 보면 우리 보통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SLA라는 걸 맺거든요. 내 가동 시간이 한 달을 100으로 치면 99%부터 99.9%까지는 3일을 더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0.2일 시간 동안 작동이 안 되면 네. 내가 미안해 3일 더 줄게 이거예요. 그 저게 보상이에요? 네, 보상이에요. 이게 얘들이 하는 보상. 그 다음에 99%에서 95%까지 그러니까 5%가 이제 작동이 안 되면 미안해 내가 7일 더 줄게. 이거 약간 따지고 보면 우리 카드 결제일을 1일에서 4일로 미루면 3일 더 얻은 거잖아요. 3일 더 쓴 것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크레딧을 주는 SL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이런 보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엄청 큰 보상을 기대한다는 건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고 우리 아마존이 한국에서 셧다운이 돼가지고 쿠팡, 뭐 배민 관련 서비스 다 날아간 적 있잖아요. 그때도 제대로 된 보상은 없었어요. 크레딧을 주는 게
뭐 하루 이틀 크레딧 그게 끝이에요. 그게 네. 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디지털 경제가 너무 커지면서 일어난 현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 실생활하고 그렇게까지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관련이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거의 모든 개인 정보를 사실 플랫폼들이 쥐고 있고 사실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무료 플러스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온갖 유료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면서 사실은 예전하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래 어차피 나 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없어도 나는 뭐 오프라인에서 시간 보내면 그쵸. 돼가 되는데 근데 지금은 나 요게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나 가만히 있어도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게 몇십만 원이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 할 것도 없어 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분노 게이지가 이제 차원이 다를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전례가 없었고 보상을 하기 되게 애매하고 아마 카카오 입장에서는 뭐 적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변화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디지털 경제가 커지면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KT 아현동 아현국사 사고 났을 때 예, 보상을 했잖아요. 그때 뭐 매출 범위마다 다르게 이제 보상을 했는데 보니까 뭐 어떤 데는 40만 원, 어떤 데는 뭐 7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 뭐 이렇게 120만 원 이렇게 이제 보상을 했더라고요. 그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사실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KT는 기간통신사업자잖아요. 기간통신사업자라는 건 나라에서 정해서 그거 하라고 의무를 준 사업자란 말이죠. 그런 의무를 가진 회사가 하지 않은 거하고 카카오는 부가통신사업자예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하는 부가적인 서비스 사업자란 말이죠. 같은 의무를 진다는 건 사실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게 전부 다 무료 사용자를 전부 다 보상해 줘야 되면은 5천만 국민한테 다 줘야 그렇죠. 되는 지금 예. 상황이고요. 근데 그러면 피해 사례만 접수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무료 피해 사례 같은 경우도 정말 거의 라디오 사연급으로 아마 정말 다 만들어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증빙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카카오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언제든 쉽게 다른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온라인 서비스는 앱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뭐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지금은 만족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이제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이런 이용의 만족감이 계속 떨어진다면 그럼 이제 고객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서로 나는 이용 만족감을 계속 주기 위해서 카카오는 계속 이제 이걸 계기로 또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런 일이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경쟁사들은 그런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또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기술 경쟁이 되면서 서비스가 좋아지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게 아닐까. 박자 대표셨던 남궁훈 대표님이 사임을 하셨죠. 그리고 카카오 조직에도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카오가 지금 어떻게 좀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카카오의 이미지라든지 평판이 굉장히 나빠졌죠. 최근 나온 이제 화재 사건이 그에 대한 훨씬 더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화렴 정정이죠. 좋았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주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어발식 사업 확장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카카오에겐 지금 굉장히 큰 분기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성공 전략이 어떻게 보면 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이제 카카오란 엄청난 브랜드와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신사업을 벌이고 각 자회사들에게 이제 의사결정권과 개별 투자 유치를 허용해 준 다음에 각자 상장을 해가지고 거대한 대기업이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전략이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7-80%까지 왔어요. 근데 지난해 말 이제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뭐 화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신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남궁훈 대표가 이제 사임을 하고 홍은택 대표가 혼자서 그렇게 이제 카카오를 좀 읽어야 하는 대처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사실은. 구원투수로 나서신 홍은택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십니까? 일단 홍은택 대표는 언론인 출신의 경영자죠. 뭐 저희들의 이제 기자 선배님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이분은 이제 동아일보와 오마이뉴스에서 오랫동안 좀 활동을 하다가 네이버로 갔어요. 네이버로 가서는 사회공헌이라든지 네이버 뉴스를 주로 했었는데 뭐 여기서는 아쉽게도 이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미 전문가들이 다 포진한 상태에서 가가지고 좀 자기의 역할 할 게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 뭐 기자
투자자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거기 가서 활동하기에는 좀 근데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자만 하던 분이 이제 기업가 갑자기 잘하기는 게 더 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카카오가 이제 막 급부상하면서 네이버에 있던 분들 여기서 이제 네이버 분들 핵심에 이제 못 간 분들도 있고 아니면 더 나은 기회를 노리려고 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거 이제 카카오로 이동을 했어요.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근데 카카오에서는 굉장히 좀 잘 풀렸어요. 카카오 이제 커머스 사업을 담당을 했었는데 카카오의 IP 파워가 거의 뭐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라 이제 카카오란 딱 이름만 붙어도 정말 불티나게 그렇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커머스 사업으로 거기서 상당한 입지를 얻게 됐고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일이 좀 생겼어요. 두 가지 이슈인데 카카오 커머스 사업이 이제 본부로 이제 카카오 본사로 이제 합체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약간 좀 조직이 좀 붕 떴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제 조직원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뭐 심대한 건 아니었고 약간 좀 티카티카보다 좀 더 이제 멱살작 정확하시고요. 그런 사건으로 약간 좌천될 뻔한 위기에 있다가 근데 1, 2년 전부터 카카오의 영향력 너무나도 커진 영향력과 문화발식 사업 확장 뭐 이런 평판 리스크 이런 게 터지면서 다시 이제 중앙에 복귀를 하게 됐고요. 지금으로서 제가 봤을 때 카카오가 가진 그런 인재풀이라든지 경영진 풀 중에서는 사실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다만 어쨌든 카카오의 주도적인 사업 그리고 핵심적인 사업엔 있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사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김범수 창업자가 좀 밀어줘야 당면한 과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의 이미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를 좀 차치를 하고서도 일단 지금 카카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때문에 좀 보완해야 되는 것들, 돈 나가야 되는 것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파가 꽤 클 것 같은데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에는 근데 재무적으로는 분명 부담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이제 피해 보상하기 얼마인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래도 뭐 2, 300억 최소 2, 300억 뭐 많으면 뭐 더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인프라 투자 비용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보면 뭐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성장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한 수천억 수준이라 가지고 분명히 이제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더 이제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꼭 언급해야 되는 거는 기회비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카오가 뭔가를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눈치 보여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예를 신사 어렵지. 대표적으로 창업 그 대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인 것부터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보이지 않는 발목 잡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가 받는 피해는 수천억 원 이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가 이전에도 이미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좀 있는 회사였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모빌리티도 그렇고 뱅크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 장밋빛 주가 날리던 그 시절에서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카카오가 아 그렇게 빠른 성장은 이제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네이버는 검색 광고 같이 아주 수익성 높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그런 수익성 높은 사업도 없어요. 대부분 뭐 콘텐츠 이런 것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률이 카카오는 10% 안팎이에요. 네. 그렇게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제 옛날만큼 급성장이 어렵다고 하면 주가는 더 어렵겠죠. 그런 상황에 이런 일까지 터졌으니 상당히 어려운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OHR 플랫폼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 대학생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 1등이 사실 카카오였거든요. 그 정도로 이미지가 좋았고 그래서 카카오란 이름 붙이면 다 되는 거였는데 네카라쿠베.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왜냐면 지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지금 카카오 때문에 물려버렸고 그래서 온갖 커뮤니티를 가보면 이제 카카오를 욕하는 그리고 카카오를 탓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무형 자산의 하락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진짜 좀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카카오는 그 브랜드에 의존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카카오뱅크를 살린 거는 라전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라이언이요. 네, 라이언 전무가 살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카카오뱅크가 K뱅크보다 월등히 좋은 서비스가 있는 건 아닌데 카카오뱅크 월등히 잘 된 이유는 그런 어떤 브랜드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카카오의 미래 상당히 사실 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죠. 10년 전에 딱 네이버가 뭔가 골목 상권 침해로 엄청나게 까였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10년 만에 다 까먹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리고 이번에 국감에서도 되게 깜짝 놀랐던 게 국회의원들이 질타할 때도 네이버는 상생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 취재할 때 그거 했었잖아요. 불과 한 10년 전에. 뭐 이제 황제 논란 뭐 네. 그리고 뭐 한 서비스 6개인가 다 그때 접고 그 서비스 거의 비슷하게 또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네이버가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잘 바뀐 겁니까? 글쎄 이게 일단 네이버 10년 전쯤에 엄청 났었죠. 네. 뭐 대한민국의 종합 일간지와 뭐 방송국 일면에서 계속 네이버만 비판하는 기사를 뭐 삼성전자한테도 안 하던 엄격한 잣대를 들여서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마 플랫폼 기업의 특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우리 삶에 민감한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주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치권이나 언론도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비판도 좀 본인들은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아까 말했던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가혹한 비판을 받는 경향이 있고 네이버가 그거를 10년 전에 극복을 하고 지금에 왔고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한 10년 조금 더 늦게 생긴 기업이니까 10년 뒤에 지금 겪어가면서 또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웃긴 게 사고도 그렇고 지금 이 상생 문제도 그렇고 거의 스텝을 비슷하게 밟고 있군요. 이게 기업의 성장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이버는 당시에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정부와 관련된 사업은 절대 하지 않는다. 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참 모빌리티 세상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 나올 때 네이버 택시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뭐 인터넷 은행 난리 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네이버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럼 너무 피곤해진다. 너무 손발이 묶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때도 그랬지만 이 규제 산업도 가리지 않고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 다음 때 IPTV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결국은 접긴 했는데 모빌리티도 택시도 얼마나 큰 규제 산업입니까? 네. 거기에 인터넷 전문 은행 이것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는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덤비는 스타일이고 네이버는 그런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스타일인 거죠. 그때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남았어요. 첫 번째는 되게 정서적인 면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했어요. 논리적으로는 할 말이 많겠지만 사람들이 그냥 열받는 거잖아요. 그걸 고려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생안도 내놓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를 접기도 하고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힘들다. 우리도 그냥 기술 플랫폼일 뿐이에요. 구글은 정말 우리보다 더 심해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면 국가 경쟁력 떨어져요. 이런 걸 잘 얘기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잘 호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저는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관련 예산을 많이 썼어요. 사실 뭐 수천억 정도 상생 예산으로 썼었고 홍보 예산이라든지 대관 예산도 그때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또 그때 관련 담당자들이 다 이제 네이버의 핵심으로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그때 어쨌든 이제 네이버가 잘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또 한 번 기업같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지금의 카카오에게 교훈이 되지 않을까 케이스 스터디 할 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약간 고통을 겪으면서 교묘한 스킬들을 습득한 게 아닐까. 정치적이었잖아요. 정치적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서비스를 해도 예를 들어 이제 커머스 사업을 한다고 해요. 네이버가 오픈마켓을 처음에 딱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포털 다 장악한 네이버가 지금 쇼핑까지 다 장악하려고 든다 해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네이버가 사업을 접었어요. 오픈마켓 사업을.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네이버가 그러면 우리 판매자들에게 좀 쉽게 판매할 수 있는 툴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라고 제공했어요. 이거 사실 오픈마켓이거든요. 똑같은 거죠 사실 오픈마켓인데 그거를 무료 툴을 제공하는 그런 약간 교묘한 스킬을 발휘해서 오픈마켓 사업을 하긴 하되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생을 하는구나 이런 스킬을 얻은 거죠. 그게 약간 실리콘밸리식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네.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돈을 버는 게 뭐 이렇게 분수 펀드를 만들어서 소상공인을 도와겠습니다. 사실 자기들 판매자들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삼모사고 프로파간다 같은 건데 근데 저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놓고 뭐라고 안 한다는 게 좀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간의 비판에 신경 쓰고 있어라는 그런 척이라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높은 정치 스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카카오 네이버는요 요새 본인 인증도 해주고요. 그리고 뭐 공공
이동 서비스 같은 진짜 뭐 문서 같은 것도 보내주고 그런 역할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플랫폼이고 모바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전 국민이 매일 써야 되는, 카카오는 정말로 무조건 지금 네. 안 쓰면 생활이 안 되는, 모바일은 특히나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이게 좀 그냥 사기업이냐 아니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의문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 네. 플랫폼의 무서움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카카오 장애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플랫폼이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우리가 여기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좀 불신도 확실히 가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플랫폼의 역할 자체에 좀 변화가 혹시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카카오톡 같은 거는 기간 통신 사업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로 알림톡도 정부 고지서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데 네. 이건 기간통신 사업자 아니냐 네.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반대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알림톡 얘기만 해도 정부가 카카오를 통해서 알림톡을 보내는 거는 카카오로 보내는 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싸고 훨씬 빠르게 도달하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싸고 이게 훨씬 좋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정부가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게 카카오한테 무슨 혜택을 주거나 카카오를 살려주기 위해서 무슨 도움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카카오가 점점 안 좋으면 이번에는 뭐 다른 텔레그램 톡으로 알림톡 보내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카카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부 서비스를 좀 더 편하게 한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 내가 썼으니까 너는 기관이고 너는 공공재야라고 하면 예를 들어 과장된 비유를 하자면 대통령이 맨날 가는 식당이 있어요. 너무 맛있다고. 너는 내가 맨날 오니까 청와대 조리사 같은 자격을 갖추어. 효자동이 발생. 너는 그런 뭐 신원조회도 다 하고 네. 뭐 다 그렇게 해 이렇게 요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해외적으로는 사실 점점 기간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시그널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라인 같은 경우 일본에서는 국민적인 메신저잖아요. 실제로 일본 내부에서는 신문이라든지 이런 보도에 따르면 아니 이거 한국계 기업이 우리의 데이터와 인프라를 소유할 수 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네이버가 진짜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슈화가 되진 않았는데 네이버 내부적으로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만약에 그걸 얘네들이 국영기업화 하거나 아니면 일본계 기업에게 넘기게끔 하면 우리 진짜 망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이제 금지시켰거든요. 이게 왜냐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왜 적국인 중국이 가져가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에 점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왜 너희들이 가져가느냐. 그래서 정말 뭐랄까 오버할 정도로 굉장히 센 과징금을 매기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준기간 산업에 지금 인식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이런 규제는 당연히 이제 뭐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추세인데 기간 어떤 통신 사업자처럼 규제를 한다. 이 얘기는 되게 카카오톡한테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규제는 반대급부로 혜택이 가요. 예를 들어 기간통신 사업자 우리나라에 뭐 통신사 몇 개 있잖아요. 그들은 경쟁사를 더 이상 맡지 않아도 돼요. 정부가 막아줘요. 내 주파수를 팔아쓰고 니네가 나눴으니까 경쟁사는 막아줄게. 이거는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 대신 뭐 요금제도 정부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규제가 있죠. 규제 반대급부로 경쟁에서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택시도 마찬가지죠. 타다가 못 들어간 이유는 결국은 정부가 막아준 거잖아요. 택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택시를 보호하는 이유는 택시를 규제했기 때문이에요. 요금제도 규제하고 정부가 규제했기 때문에 대신 반대급부로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 카카오를 기관으로 대우를 해준다 그러면 보호도 해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라인이 어떻게 해보려고 들면 너 카카오 안 돼. 너는 라인톡으로는 알림톡 안 돼. 카카오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보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규제 이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하면 무조건 와 박수 칠 일이 아니고 제가 저 혜택 주려고 하나 이렇게 볼 필요도 있다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쭤본다고 하면 그 국감에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예전에 이제 플랫폼 규제법 요런 게 이제 이야기 나왔었다가 해외와의 형평성 문제, 뭐 구글 이런 데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수면 밑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플랫폼들이 갑자기 다운됐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 플랫폼은 아무튼 어떤 면으로라든 관련 법안이 제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몇 % 이상 이렇게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일 경우에는 뭔가 사회적 안전망을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 관련해서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뭔가 이런 거가 관련 법안이 필요하시다고 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테크 자이언트라고 하잖아요. 이들의 영향력과
그리고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뭐 선의로 하든 악의로 하든 액션 하나하나가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좀 몇 가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 이제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보통 이제 해외 기업은 규제는 제한적이고 국내 기업을 주로 이렇게 속된 말로 족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국내 GDP라든지 국가 생산, 국가 경제 이런 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상당 부분의 선진국은 사실 하이테크 산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사실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 네이버 측에서도 이걸 잘 알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이해진 창업자도 우리 규제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리를 결국 구글이 다 차지한다. 그럼 우리 데이터 다 넘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혁신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얘기인데 좀 도가적인 발상이 필요해요. 너무 네. 도가적인 어떻게 그런 걸로 접근하지 네. 말고 네.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너무나도 많은 그런 규제라든지 선으로 만들면 이게 진짜 꼬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돼요. 계속 만나면서 이런 건 하지 말자, 저런 건 하지 말자. 이제 법적으로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선 넘지 말자. 네.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하자라는 게 그런 것만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느 정도의 규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굉장히 이제 해악이라든지 폐해가 큰 만큼 좀 합의와 그런 대화로서 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표준으로 규제를 하는 거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 법 만들어서는 해외에 안 통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런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만 살 수 없어요. 네. 우리 혼자만 법 만들고 우리 혼자만 한다고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로 같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뭐 규제를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이거 너무 빨리 갔다가는 우리만 죽어요. 글로벌의 규제들 예를 들어 유럽의 규제 이 규제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거든요. 자기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기업을 이렇게 배척하기 위한 규제 뭐 궁극적인 목적으로 따져 들어가자면 뭐 네. 개인정보 이런 명분이 다 있지만 그 우리는 우리 기업을 죽이는 규제를 유럽과 같이 한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유럽은 플랫폼 기업이 없는 그 나라기 때문에 네.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아주 뭐 우리끼리만 가진 플랫폼이지만 우리의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우리 이 플랫폼을 쫓아내면 당연히 구글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임원분이랑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억울함을 표하시더라고요. 아니 실리콘밸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영웅이고 중국에선 마윈이 영웅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해진과 김범수가 영웅이 아니냐. 정말 절대 윤리적 기준이라든지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건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분노를 터뜨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아쉬운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좀 항상 가혹한 게 있긴 하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우리나라 서비스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진짜 거의 잘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에 가도 다 구글 쓰고 단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도 구글 맵이나 구글 서비스 쓰시면은 편하게 다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네이버 맵, 카카오 맵을 쓰는 게 확실히 편한 거고 내비게이션도 우리나라 거 쓰는 게 편한 거고 콘텐츠를 이용해도 아무튼 우리나라 플랫폼을 보는 게 편하다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을 우리가 우리를 규제하면 또 안 되는 거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안전하게 쓰려고 하면 필요는 할 것 같고요. 우리만 규제하지 않는 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뭔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오늘 정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